오늘은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 우리가 스프링 MVC로 웹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웹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제 클래스가 보통 컨트롤러라고 이름 붙어 있는 클래스가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런 서비스랑 레파지토리라고 이름 붙어 있는 또 클래스들이 또 많이 사용돼요.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러면 왜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그리고 트랜잭션이라는 건 뭐냐, 이런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을 잘하려면 남들이 만든,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웹 어플리케이션도 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네이버 사이트인데 지식인이죠? 지식인 첫 번째 페이지고, 이 지식인에서 이렇게 질문 글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웹페이지, 요 하나의 웹페이지, 요 각각의 웹페이지를 보면은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메뉴 부분도 중복돼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로그인하고 있는 부분도 중복돼서 보여지고 있죠. 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각각의 웹페이지는 중복된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페이지별로.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그럼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음,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어, 객체 지향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중복되는 부분을 별도의 객체로 분리하거나 혹은 별도의 메소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게시판에서도 이제 회원 정보를 보여줄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회원 정보를 음, 보여주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쇼핑몰 게시판에서 회원 정보 보여주고 상품 목록 보기에서도 회원 정보를 보여준다면 이걸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이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게시판에서도 회원 정보 보여주고 상품 목록 보기에서도 회원 정보 보여주는데 이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한다면 중복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돼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이 회원 정보 보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고 게시판이랑 상품 목록 보기에서 이렇게 따로 호출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컨트롤러, 얘는 이제 상품 정보를 보여주는 컨트롤러고,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보면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상품 정보를 보기 위한 컨트롤러고, 얘는 게시판 컨트롤러다라고 했을 때, 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통적인 부분. 어, 지금 여기서는 이 컨트롤러가 상품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 컨트롤러 3도 상품 서비스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 상품 서비스라는 객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통으로 쓰는 객체가 없다면 이 컨트롤러 안에서 구현이 돼야 될 거잖아요.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도 구현되고 여기서도 구현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 1과 컨트롤러 3에는 공통된 코드가 존재하게 되겠죠. 공통된 코드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코드를 수정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여기도 수정되고 여기도 수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부분을 별도의 객체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뽑아진 객체들을 이 컨트롤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런 객체들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 비즈니스 메소드를 갖고 있는 서비스 객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컨트롤러, 각각의 컨트롤러들은, 그럼 이 컨트롤러들은 그럼 어떻게 또 나눠지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하죠.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그 책임을 갖는 게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웹에서는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한 뭔가 우리가 웹 API라고 하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URL이 필요한 거예요. 웹에서 보면 우리가 HTTP에서 뭐 URL 주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수정 혹은 뭐 입력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대부분이 상품과 관련된 기능이잖아요. 주기능이. 그러면 이 상품과 관련된 기능들은 뭔가 예를 들면 상품 컨트롤러에서 하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품 정보를 보여주는 게 이런 거고, 그다음에 게시판 관련된 거는 뭐 게시판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게시판 컨트롤러로 해서 처리하자. 그래서 어떤 URL 주소로 게시판 목록 보기, 게시판 수정하기, 게시판 삭제하기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각각의 URL 처리하는 애들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어떤 걸 처리하는 겁니까? 컨트롤러는 URL을 처리하는 거죠. URL 요청을 처리하는 거예요. 요청받아서 응답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상품 컨트롤러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내부적으로 상품 정보를 누가 구입했는지 이 정보도 같이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원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겠죠. 게시판도 마찬가지죠. 이 게시물을 누가 작성했는지 보기 위해서 회원 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상품 컨트롤러 안에서 회원 정보를 읽어오는 기능,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여기서도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어때요? 이 부분이 공통된 코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통된 코드가 되다 보니까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복된 것을 그러면 이런 중복되는 코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필요하겠다. 회원 정보만 입력, 수정, 뭐 삭제, 조회하는 기능을 뭔가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썼을 때는 이렇게 단순한 기능인데 복잡한 기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는 객체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회원 서비스라고 해서 이 상품 컨트롤러도 게시판 컨트롤러도 누굴 쓴다는 겁니까? 이렇게 회원 서비스를 이렇게 같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회원 정보 조회하는 게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얘도 없어지는 거죠. 코드가 이 객체에다가 몰아주게 되니까 상품 컨트롤러랑 게시판 컨트롤러가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코드의 중복이 해결되는 거죠. 코드 하나가 여기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는 상품과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거죠. 상품 뭐 조회, 상품 구입 뭐 이런 것들. 게시판 서비스는 게시판과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컨트롤러는 뭐 해주는 거예요? URL 요청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리턴만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요청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수행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은 다 서비스한테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로직은 보통 이 각각의 메소드들이 트랜잭션 단위로 동작해요. 요 가까이 메소드들이 트랜잭션 단위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컨트롤러들은 비즈니스 메소드를 별도의 서비스 객체에서 구현하도록 하고요. 얘들을 이렇게 이용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별도의 객체로 뽑아서 구성을 함으로써 코드의 중복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단일 책임 원칙에 의해서 회원 서비스, 상품 서비스, 게시판 서비스처럼 각각이 이제 얘는 회원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만 처리해주는 객체, 얘는 상품에 대한 거, 얘는 게시판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잘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서비스 객체를 보면은 서비스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이 되는데 이 비즈니스 로직도 사실은 예를 들면 뭐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기 위해서 회원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상품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기능이 이제 레파지토리인데 이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 회원
상품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는 건 상품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품 데이터가 꼭 상품 서비스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데에서도 사실 주 기능이 상품에 대한 건 아니지만, 주 기능이 상품에 대한 기능은 아니지만 서비스가 상품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는 기능만 별도의 객체로 이렇게 뽑아서 데이터의 중복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비스가 있고 레파지토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불리는 건 화면에다가 이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목적이라서요. 어떤 브라우저로부터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요런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우리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MVC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요청받아서 응답하는 그 요청과 응답에 대한 처리, 브라우저의 요청과 응답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거라면 그걸 해주기 위해서 요청을 받아서 알맞은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직이 수행돼야 되는데 그 로직들은 서비스 레이어라고 불리는 곳에 객체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인데 그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사라지면 안 되고 영구적으로 저장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속성을 갖는다고도 말을 하는데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돼서 서버가 죽었다 살아도 계속 그 데이터가 유지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역할만 수행해주는 게 레파지토리 레이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메모리에서만 뭔가 동작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몽고DB라든지 뭐 이런 것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입출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 입출력을 해주는 게 제가 레파지토리 레이어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고 이 비즈니스 로직들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의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레이어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레이어를 넘나드는 객체를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DTO라고 말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컨트롤러, 폼, 뷰, 헬퍼 이런 객체들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레이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기 위해서 서비스 객체, 레파지토리 객체, 도메인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객체들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레파지토리는 인터페이스라면 이걸 실제 구현하고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이 레파지토리 인풀 같은 경우가 이 레파지토리 인풀이 자동으로 스프링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생성될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R 매퍼라는 건 보통 마이바티스 같이 마이바티스나 뭐 아니면 스프링 JDBC처럼 SQL과 객체를 매핑해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아니면 뭐 JPA 같이 오브젝트랑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기술들도 포함되겠죠. 네,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시스템과 연결을 맺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보통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구성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이 개발되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이 오면 컨트롤러가 받고요. 이 컨트롤러는 어떤 헬퍼 객체들을 사용합니다. 헬퍼 객체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헬퍼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객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내고요. 이 서비스는 여러 개의 레파지토리를 이용하고 이 여러 개의 레파지토리는 데이터베이스와 객체를 매핑해주는 기술들이 보통 사용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읽어들여서 쭈르륵 읽어들여서 어떻게 돼요? 이 7번으로 이제 서비스에서 어떤 결과를 리턴해주면 컨트롤러는 다양한 뷰, 이 뷰라는 건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객체를 통해서 제이손 객체로 리턴한다든지 아니면 뭐 템플릿 엔진 같은 걸 이용해서 뭐 HTML 데이터를 출력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개발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로직을 구현할 때 굉장히 심플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구조에 맞는 패키지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키텍처라고 돼 있죠? 이 아키텍처에 맞는 자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들 때 보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맞는 자바 패키지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패키지 구조는 누가 정의하는 거냐면 아키텍트가 정의하는 거예요.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아키텍트가 패키지 구조도 정의하고 뭐 클래스 이름은 뭐 컨트롤러로 끝나자, 서비스로 끝나자, 레파지토리로 끝나자 이런 클래스 이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키텍처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아키텍처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고 또 레이어드 아키텍처도 뭐 다른 아키텍처랑 혼용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구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국내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이런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된다고 했는데 이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은 보통 트랜잭션 단위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는 트랜잭션과 관련된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API에 대한 정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만들 프로그램을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만들 웹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구조일까 이런 것부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게시판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보통 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 있죠? 이런 박스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줘요. 말 그대로 와이어, 선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죠. 이런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많이 그려줍니다. 내가 게시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선으로 그려주죠. 그래서 목록 보기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이렇게 PPT로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서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미로닷컴 이런 도구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 함께 개발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보면 구글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뉴 보드 이렇게 돼 있죠. 뉴 보드 해주면 뭐 크레이트 팀 보드라고 있네요. 자, 이런 도구를 만들어주면 다양한 그림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초보자들은 직접 손으로 그리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웹 개발하려고 하면 노트 한 권 사거든요. 노트를 그 스프링 달린 노트 있잖아요. 스프링 노트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거 해요. 스프링 달린 노트 사서 좀 큰 거 말고요.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꼭 노트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사용해도 되니까. 그래서 스프링 달린 노트 같은 거 구입해서 저는 그 연필로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우개랑. 그래서 스프링 달린 노트 사서 그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같은 거 타고 다니면 평소에 이렇게 그려요. 내가 만들고 싶은 웹페이지를 평소에 그립니다. 근데 당연히 근데 만들고 싶은 이걸 그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아이디어를 생각해야겠죠?
아이디어. 어떤 걸 만들까? 우선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걸 그려요? 와이어프레임을 그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도구 같은 거 사용해도 되고, 지금 보면 와이어프레임과 관련된 예제들 되게 많죠? 근데 디테일하게 그릴수록 좋아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려야, 음, 내가 만들 게 뭐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기를 뭘 누르면 어디로 가고,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어떤 걸 누르면 어떻게 가고, 뭘 누르면 어떻게 가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화면 흐름에 대해서, 그림으로 많이 그려요. 디테일하게 그릴수록 좋습니다. 요즘 보면 와이어프레임 잘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좋은 거 많아요. 문서들. 여기, 얘는 이제 아도브 XD로 이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아까 저는 미로라는 도구를 보여줬는데 여기는 아도브 XD 이용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 문서들이 엄청 많으니까 와이어프레임을 그린다. 이제 뭐 이건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프로그램 도구로 어떤 특정 도구로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도구로 그렸다면 이제 뭐라 하냐면 내가 만든 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API가 필요할까? 그래서 어떤 API 필요할까? 이 API는 웹 API를 말하는데요. 이 웹 API는 보통 프로그램은 다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컨트롤러 만들 때 어땠어요? 컨트롤러 만들 때 보면 이렇게 파라미터로 어떤 값을 받았죠. 파라미터로 받거나 아니면 바디로 받거나 그래서 객체를 받거나 즉 이 메소드에 들어오는 값이 입력 값이라면 얘가 뭐 하는 겁니까? 얘가 출력 값이죠. 그래서 이런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그려봐야 어떤 웹 API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PI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웹 API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웹 API란 무엇인가, 뭐, 웹 API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명세를 작성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I 명세서 작성하기, 이런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웹 API를 작성할까? 이거는 웹 API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웹 API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이 웹 API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 예를 들면 메소드가 중요해요. 메소드라는 건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아니면 뭐 푸시냐, 패치라고 할게요. 패치냐, 딜리트냐, 뭐 등등 이런 메소드랑 그 다음에 URL 어떤 URL로 호출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인풋 값, 인풋 파라미터 그 다음에 출력 값 아웃풋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정의를 하는 것이 이제 웹 API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메소드라고 돼 있어서 포스트 방식으로 URL 주소가 유저스 밑에 new 유저면 이런 URL로 호출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할 때 쓰는 거다. 근데 여기는 디테일하게 안 돼 있죠? URL 주소만 나와 있고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보내야 회원 가입이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정보를 보내야 되는지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네요. 뮤직스의 뮤직 아이디를 이용해서 곡 수정을 하게 될 때, 풋은 이제 수정을 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헤더 값은 아무것도 안 보내고, 파라미터도 안 보내고, 바디 값으로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보내겠다. 그러면 이런 응답 값으로 이런 게 온다. 그죠? 리절트 코드는 200은 성공, 뭐 400은 존재하지 않는 곡 등등등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API에 대한 정의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오픈 API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이건 한국정보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명세서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네이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해도 좋아요. 네이버의 오픈 API 여기 찾아보시면 API 얘는 네이버에서 만든 오픈 API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공통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 도큐먼트를 볼까요? 그랬더니 서비스 API 같은 데 보니까 데이터 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청 URL을 보낼 때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파라미터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응답으로는 뭐가 온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이렇게 받겠다. 응답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온다라고 정의한 거죠. 자, 이런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API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GitHub API도 한번 볼까요? GitHub API 이렇게 찾아보시면 GitHu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API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다양한 API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보시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글로 나오네. 기스트 같은 관련된 API도 있네요. 그래서 기스트 같은 API 보면 크리에이터 기스트라고 해서 기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헤더에는 뭐가 오고 바디 파라미터는 뭐가 오고 응답 코드는 뭐가 오고 그 다음에 이 API를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API 명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를 만들기 전에는 먼저 명세서부터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오픈 API 같은 거 참고해도 되고요. 오픈 API 명세서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명세서를 작성해도 되고요. 혹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메소드라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 명세서를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자, 명세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대충 어떤 API들이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명세서가 작성했으면 대충 어떤 API가 작성한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API들을 어떤 컨트롤러로 만들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명세서를 작성했는데 게시판 목록 보기라는 게 나온 거예요. 혹은 게시판 상세 보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나오게 되면은 각각의 URL 처리가 나오죠. URL 처리.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컨트롤러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URL 호출이 왔을 때 어떤 요청을 받아서 어떤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요 안에서 들어가는 로직이 있어요. 이 컨트롤러는 어떤 걸 요청받아서 어떤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을 하기 위한 로직이 있거든요. 그 응답에 대한 로직을 수도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컨트롤러별 로직을 한글로 한번 작성해 봐요. 한글로 작성한다. 예를 들면 URL 주소가 게시고 보드스의 1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아이디 조회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게시물 조회.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판 조회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이제 API에 대한 거다 보면은 한글로 한번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조회하여 결과를 리턴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조회수를 증가한다. 이런 로직이 수행돼야 되거든요. 이 로직이
자, 보세요. 이런 로직이 수행돼야 되는데, 이 로직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한다면, 자, 이 로직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수행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서비스와 같은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한글로 적은 코드를 보고,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해야 될 기능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메소드 목록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요게 뭐가 되겠어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물 조회하는 거죠.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시물 조회. 이런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회하고 조회 시 조회 시 조회수 증가. 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로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트랜잭션으로 동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처리해 주는 것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getBoard ID 이런 메소드로 한번 만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적은 코드들을 트랜잭션 단위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다 게시물과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인 것 같아. 얘는 회원과 관련된 뭐 이렇게 어떤 로직이 있어요. 로직이 있으면 뭐 B2라는 로직이 있고 얘는 뭐 하여튼 어떤 로직이 있으면 얘는 회원과 관련된 로직 같아. 이거는 게시판과 관련된 로직 같아. 이러면 이거를 게시판과 관련된 거, 이건 회원과 관련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다면 각각의 로직들을 자, 트랜잭션을 쳐야 될 기능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로직들을 각각의 로직들을 메소드로 뽑아서 특정 객체가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객체들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서비스에서는 뭔가 데이터에 대한 입출력이 필요할 경우 그 입출력에 해당되는 메소드만 이제 레파지토리에다가 적는 거예요. 적으면 이제 그럼 레파지토리에다 적는데 그 레파지토리에도 관련된 메소드들을 이렇게 쭉 가져야 되니까 관련된 메소드들을 가지는 이제 레파지토리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그 인텔리제이나 이런 도구로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필이랑 지우개로 코드를 짜는 거예요. 연필이랑 지우개로 코드를 짜면 아까 본 것처럼 어떤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아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뭐가 있고 각각의 컨트롤러는 어떤 URL들을 처리해주고 각각의 컨트롤러들은 어떤 URL을 처리해주고 즉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메소드 이름 쭉 적고 서비스 이름 적고 서비스가 가지는 메소드 이름 적고 이 서비스가 가지는 메소드 이름 적고 레파지토리 이름 적고 레파지토리가 가지는 메소드 이름 적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을 한번 쳐다보면 있을까 모르겠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뭐 알맞은 그림 뭐가 있을까요? 음, 좀 예쁜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음, 제가 그냥 적을게요. 자, 제가 적는다면, 음, 자, 클래스 이름은 보통 이제 클래스는 아이고, 이거 말고 보통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게시판 한글로 적어도 돼요. 게시판 컨트롤러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목록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드스에 아까 보드스에 이렇게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처리해주는 메소드를 어, 얘는 이제 뭐예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시물 조회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면 어, 컨트롤러라고 한다면 이 컨트롤러는 자 동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 게시판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 이 게시판 서비스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조회하는 거니까 게시물 get 한 다음에 아이디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소드를 가질 것 같아라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물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갖고 오는데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레파지토리가 필요할 것 같아.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게시판 레파지토리인데 어, 어떤 기능이 필요해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물 조회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 조회수 증가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물 조회수를 하나 증가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여기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동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많이 그려요. 얘가 이제 얘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얘가 얘한테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는 점선으로 많이 그리는데 선 종류를 전 보통 어떻게 많이 그리냐면 점선으로 많이 그립니다. 사실은 전 점선으로. 이 왜 점선으로 왜 그리냐면 이 점선을 보통 의존하는 관계라고 하거든요. 혹은 실선으로 그려도 돼요. 실선으로 그린다는 건 얘가 가진다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게시판은 얘를 가져서 사용하고 얘는 얘한테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가 얘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이런 URL 주소, 어떤 URL 주소가 어떤 URL에 해당되는 웹 API가 필요할까? 라는 거를 어,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럼 각각의 웹 API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될까? 한글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럼 각각의 비즈니스 로직 안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입출력이 필요할 텐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입출력이 필요할까? 라는 걸 그렇게 그려봐요. 손으로 이렇게 적어봐요. 적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 게시물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읽어드린 게시물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서로 전달되죠? 이 게시물 한 건이 DTO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하냐면 분석 설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설계까지 한 거죠. 그러면 설계는 이 이름들이 다 영어로 바뀌면 돼요. 분석까지는 한글이라면 설계는 이게 영어로 되는 거예요. 영어로 되고 이렇게 한글로 적힌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드, 겟보드, 뭐 인티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보드, 겟보드, 얘는 이제 파인드, 보드, 뭐 뭐 인티저, 아이디, 게시물 수 조회수는 업데이트, 보드, 카운트 이런 식으로 영어 명문명으로 이렇게 바뀌면 얘도 이제 보드 서비스가 되겠죠? 이걸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가 되면 이걸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익숙해지면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머릿속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니어 개발자들도 이런 건 해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들고 내가 만들어야 될 게 뭐구나라고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어떤 API가 필요할지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시니어 개발자도 작성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될 코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구나라고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야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석 설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 설계 과정을 제가 아주 짧게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오늘은 컨트롤러와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런 레이어드 아키텍처랑요.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